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핏줄만이 능사는 아니라며 전통적인 가족 간에서 벗어나 열린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요. 정작 입양이나 한부모 가정, 장애인,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어딘가 그늘진 모습으로 그려지거나 특정 장면은 삭제해온 우리 미디어의 현실이죠. 최근까지도 성소수자를 미화했다는 드라마, 그리고 비혼모 사이르 씨의 예능 출연에 시청자들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공영방송 KBS가 시도하고 있는 공영성, 다양성, 그리고 인권에 대한 기존과 다른 시도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후 미디어 비평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6월 19일 토요일 순서 바로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요즘 정의당 등이 주도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 이런 움직임이 일고 있고요. 네. 지난 16일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평등법을 발의했던데요. 네. 성별, 장애, 나이, 언어,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법제화하자는 것인데 네. 이런 가운데 이 성소수자와 관련한 의미 있는 방송을 하나 오늘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지난 5월 13일에 KBS 다큐 인사이트에서요, 빛은 무지개라는 편을 통해서 게이와 레즈비언의 삶을 다룬 방송을 했습니다. 네. 방송에서는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게이 합창단이라는 지보이스 단원들과 스스로를 대한민국 국적 유부녀 오픈리 레즈비언이라고 칭하는 분이 있어요. 네. 인플루언서 김규진 씨인데요. 이분의 삶을 담았습니다. 특히 제가 감동적으로 본 것은 지보이스 멤버인데요. 자신들의 이야기를 가사로 쓰고 곡을 만들어서 연습하는 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 친구가 되어가는 일상을 보여주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그동안 성소수자를 다루는 프로그램들은 주로 성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췄거든요. 네. 그런데 이 방송은 그들의 성이나 연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성소수자가 아닌 사람들과 똑같이 삶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방송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아무 문제가 없고 따뜻한 방송이었어요. 저는 공영성과 동시에 다양성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영방송 KBS에서 마땅히 만들어줬어야 할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네, 방송의 공적 책임, 다양성 보장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칭찬받을 만했던 방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데 여론은 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성소수자 이야기를 다룬다고 하다 보니 방영 전에도 논란이 일었다고요. 예, 방송이 나가기 전에 KBS의 시청자 권익센터에 방영 중단을 요청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는데요. 이들 청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에서 동성애자를 지지하고 조장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데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어요. 네. 이런 요구에 대해서 동의한 인원이 1994명에 달해서 KBS의 담당 CP가 공식 답변을 내놨습니다. 네. 한마디로 시청자 게시판이 굉장히 뜨거웠던 건데. 그렇죠. 예. KBS 측의 답변은 어땠습니까? 한겨레와 미디어오늘이 이 방송을 제작한 담당 CP의 의견을 잘 담았는데요. KBS는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담아내는 공론장의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성소수자들 목소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토론되고 존중받는 공론장을 마련하고자 기획했다. 성소수자들이 대상화돼 평가와 논평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소리를 내 자기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이 세상의 소통과 상호 이해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봤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고 사회 구성원 간의 이해와 존중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이런 당연한 입장을 냈습니다. 네.
입장문을 누가 쓰셨는지 아주 잘 쓰셨는데. 그렇죠. 네, 성소수자들이 대상화돼서 평가받고 논평받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것, 자기의 삶을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게 상호 간의 이해를 돕는데 중요하다고 본다. 이거 참 좋은 말인데 네. 이 방송 관련한 언론 보도들은 좀 있었나요? 이 방송에 대한 보도를 좀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KBS 게시판은 굉장히 뜨거웠는데 혹시 네. 그런 의견을 받아 쓰는 그런 좀 부적절한 보도는 없었을까 살펴봤는데요. 네. 네이버 검색 결과 총 7건의 보도가 있었고 한겨레와 미디어 오늘은 일부 시민의 비난 청원에 대해서 지적하는 쪽에 가까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매체들이 좀 있었는데 방송 내용을 그냥 소개하는 보도였습니다. 어떤 부적절하다 이런 식의 멘트는 없었고요. 다만 크리스천 투데이에서는요, 방영 중단 요청이 등장했다라면서 이들 청원의 내용을 그대로 상세히 전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아쉬운 것은 이런 식으로 혐오성 청원을 상세히 전해주면요, 사실상 해당 청원에 대한 동의를 유도하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보도는 좀 아쉬웠다 싶습니다. 네. 뭐 시청자 게시판이 뜨거웠던 거에 비하면 언론 보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네네. 요즘에 이 TV 드라마 중에서도 성소수자의 심정을 있는 그대로 다뤄서 좀 잔잔한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가 있죠? 네, TVN 드라마 마인에서요, 배우 김서영 씨와 김정아 씨가 성소수자로 등장하는데요. 우선 그 배우 김정아 씨의 남편이 개인적으로 SNS를 통해서 반동성의 의견을 표명하고 일종의 드라마 스포일러를 유출하는 그런 언급을 해서 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사가 제법 많은데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SNS 글이 아니고요. 드라마 그 자체입니다. 재벌가의 유산 상속을 둘러싸고 둘째 아들과 형수가 일종의 신경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때 이 형수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알게 된 그 동생이 그것을 약점으로 잡고 물고 넘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시동생은 형수에게 사실은 형수가 성소수자라는 걸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은근히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동생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반윤리적 행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그 죄와 마치 그 성소수자라는 것이 동등한 그 잘못인 것처럼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이 장면을 보면 이게 말이 되나? 동성애자라는 것이 이런 종류의 비난을 받을 일인가? 이런 생각이 막 들게 됩니다. 하지만 성소수자라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비밀이며 약점으로 취급당하는 현실을 묘사하고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드라마 속에서 성소수자 커플이 다른 이성 커플과 다를 바 없이 매우 절제된 모습으로 잘 담백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기존의 드라마에 비해서 캐릭터 설정이나 전개 방식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 드라마를 봤는데 이 성소수자로 나오는 두 여성 커플 자신들에 대한 사회적으로 자신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그 인식 자체를 충분히 고려하고 아파하고 또 서로를 위하는 선택이 무언가 이런 걸 고민하는 걸 보면서 이게 과거의 드라마에서 보여주던 성소수자를 표현하는 방식과는 조금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저도 마인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다루는 것에 굉장히 매료됐거든요. 최근에 그러니까 SBS가 설 특선 영화로 보헤미안 랩소디를 내보내면서 동성 간의 키스 장면을 편집했다가 시민의 그 비판을 받았어요. 네. SBS가 당시에 지상파 채널에서 영화를 방영할 때 지나치게 폭력적인 장면이나 흡연 장면을 임의로 편집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라고 했지만요. 사실은 이것이 동성애자의 키스가 아니었다면 과연 이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2015년에는 여고생 간 키스 장면을 방송했던 JTBC의 드라마 서남여고 탐정단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중징계인 경고를 내리기도 했거든요. 네. 이렇게 성소수자가 어떤 방송에 등장할 때 늘 좀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최근에는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방송인 홍석천과 매니저 지준배 씨의 하루가 그려진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 출연한 남성 방송인들이 홍석천 씨의 눈에 들지 않으려고 애쓰는 개그를 했습니다. 홍석천의 그 이상형이 언급되자 서로 그 이상형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면서 웃음을 유발했던 것인데요.
성소수자인 홍석천 씨를 희화하면서 놀리는 것은 부적절해 보였습니다. 네, 성소수자로 커밍아웃을 했죠. 홍석천 씨하고 짝이 되는 것이 굉장히 크게 뭔가 잘못된 일인 마냥. 그렇죠. 네, 계속 놀리면서 이런 장면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앞서 다큐 인사이트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이 방송 말고도 KBS 시청자 게시판에 문제 제기가 있었던 프로그램이 또 있죠. 예. 주말 간판 예능인데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 프로그램의 비혼모임을 알렸던 사유리 씨, 그리고 네. 이미 벌써 출산을 했어요. 애기가 꽤 컸더라고요. 예. 그 아들 제니 같이 출연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많이 올라왔었고 아직도 지금 그 반향이 좀 이어지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 비혼 여성인 사유리 씨는 정자기증을 받아서 아들 젠을 낳았는데요. 사유리 씨의 슈돌 출연을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쪽 모두가 그 KBS 앞에서 시위를 벌일 정도였어요. 네. 반대하는 시위는 이 방송에서 분명히 사유리 씨가 아름답게 그려질 것인데 그럴 경우에 어린이와 청소년 시청자들이 결혼과 가정에 대한 가치관 형성에 매우 편파적이고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사유리 씨 방송 출연 반대 시청자 청원도 총 4,415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작진 답변이 의무로 이제 되었고요. 네. 당당 그 CP가 지난 4월에 공개 답변을 했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한부모 가구의 비율은 7.3%로 급증하고 있으며 기혼 가구에만 지원되던 가족 정책도 다양한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라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시선을 보여주는 것이 방송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저도 이 프로그램에 사유리 씨가 출연하는 것을 보면서 뭐랄까 뭐 좀 만감이 교차했다라고 할까요? 네.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싱글맘이다. 네. 이런 사실만으로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원치 않는 우려나 뭐 걱정, 편견 어린 시선 이런 것들을 받아야 했던 게 우리 사회 아니었습니까? 네네. 예, 그런데 이게 비혼 출산으로 엄청난 관심을 받았던 사유리 씨가 그 아들과 함께 이렇게 얼굴을 공개했다는 점이 한편으로 신기하기도 했고요. 예. 우리 사회가 정말 이제 다양성을 인정할 준비가 되었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정말 이제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거듭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시청자위원회와 시청자의 목소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청자 단체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시청자 누구나 이렇게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서 또는 집회를 통해서 공영방송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KBS는 물론이고 어느 방송사든 좀 더 시청자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해야겠죠. 다만 지금 요번에 이제 발생했던 이런 어떤 시위나 또는 굉장히 강한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및 KBS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공영성, 다양성 그리고 인권의 측면에서 KBS가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소통한 것에 대해서 이번에 칭찬하고 싶고요. 네. 다큐 인사이트나 슈돌의 경우에 KBS의 적절한 입장 표명이 굉장히 모범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과거 우리에게 소비자는 왕이라면서 어떤 것을 논란을 만들어버리면 기업층에서는 일단 덮어놓고 사과를 하고 관계자에게 고개를 조아리게 하는 문화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그거는 감독 노동을 보호하지 않는 것이 되고 오히려 그런 기업주는 법적 처벌을 받게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바뀐 것이죠. 저는 방송사들이 시청자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 기울이되 혐오성 발언이나 근거 없는 비난에 대해서는 묵묵히 또는 단호하게 자사의 방송 철학과 기준을 설득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비혼모이기 때문에 사유리 씨가 예능에 출연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문제지만요. 네. 요즘에 워낙 연예인 가족이 등장하는 관찰 예능이 정말 흔한 장르가 됐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부모하고 아주 영화부터 시작해서 어린 자녀가 출연하는 방송들. 이게 뭐 어린 자녀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의지로 출연을 동의한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동인권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많아요. 네.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는요, 출연하는 어린이들이 프로그램 촬영 과정에서 판단 미숙 등으로 인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가 있다. 그리고 자신이 다른 어린이에 비해서 특별하다고 여기거나 실내 촬영 기사의 존재감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과 함께 평등의식에 부정적인 인식을 지닐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들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성인의 재미를 위한 속임수와 같은 기획 연출을 해서 아이들이 잘못된 그 생각을 주입받을 가능성도 있고요. 어린 시절에 갖게 되는 가치관이 성장 이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영유아와 어린이의 예능 프로그램 고정 출연에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대부분의 부모가 연예인 등 유명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인의 직업과 달라서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도 적지 않다라고 지적해요. 이런 측면에서 KBS가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프로그램에 사유리 씨를 출연시켜서 다양성을 확보하겠다.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만큼 오히려 방송 제작 과정에서 아동인권 보호에 정말 만전을 기울이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인위적인 연출을 통해서 아이에게 트라우마를 줄 수 있는 일을 만든다거나 또는 교육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그 PD 제작진의 판단으로는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굉장히 심사숙고하면서 제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때 비혼모 또는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가했던 우리 사회 그리고 미디어들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예능 프로그램 그리고 드라마를 통해서 보다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어떤 프로그램 살펴보셨습니까? 네, 이번 주에는 매주 평일 오후 5시 30분에 방송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에 대해 살펴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2주일간 들었습니다. 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이동형의 초 코너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을 방송 내용으로 다뤘는데요. 소식을 전할 때마다 같은 내용의 분석이 3일 연속 이어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5월 30일 월요일 방송에서는 진행자 이동형 씨에게 질문을 던지는 역할을 하는 촉가이드가 조 전 장관 책이 정치권에 어떤 바람을 불어올지, 송영길 당대표가 사과를 할지에 대해서 물었고요. 6월 1일 화요일에는 민주당의 대처 방안을, 6월 2일 수요일에는 민주당 내 분위기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질문이 비슷하기도 했지만 분석 내용도 겹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조 전 장관 논란을 털어버리고 싶은 민주당엔 회고록이 불리하다. 국민의힘은 이 분위기를 당길 것이다 라는 분석이 반복됐고요. 조 전 장관 회고록에 대해 민주당 경선 지지율 2, 3위인 이낙연 전 대표, 그다음에 정세균 전 총리는 당원 지지를 얻기 위해 입장을 낸 것이고 1위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략적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분석도 3일 연속 이어졌습니다. 네. 이처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에 대해 여러 차례 같은 내용을 다룰 만큼 진행자의 분석 내용이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방송 내용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의문이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회고록이 정치권에서 그렇게 큰 이슈라면 그 내용이 세밀하게 어떠한지, 그다음에 조 전 장관 해명은 납득할 만한 것인지, 그리고 이른바 조국 사태의 우리 사회 공정성 논란에 대해 불을 지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등을 다뤄야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정치권 논란만 반복해서 다루다 보니 알맹이는 빠져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한 주제에 대해서 반복적인 분석을 전해서 중복성이 있었다. 이런 점 지적해 주셨는데요. 또 다른 모니터링 내용이 있을까요? 네, 이동영의 초코너에 대해 아쉬운 점 하나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6월 9일 수요일 방송에는 김용민 시사평론가가 촉가이드로 출연을 했습니다. 김용민 촉가이드는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정의당 류호정 장혜영 의원과 젠더 이슈로 한판 붙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을 했습니다. 호사가들이 그렇게 말할 것 같다면서 질문을 했던 것인데요. 그러자 이동영 진행자는 이준석 후보는 젠더 이슈에 대해서 연구도 열심히 하고 토론과 논쟁을 거치면서 젠더 이슈에 관해 훈련이 돼 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나 장혜영 의원은 주장만 했지 남과 배틀은 한 적이 없다. 그래서 논쟁이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에 대해 김용민 평론가는 그러네요 라고 응수를 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 촉가이드의 역할이 중요했다고 보는데요. 최근 젠더 이슈는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고 한국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주요 과제인 만큼 다른 의견도 전해줬어야 한다고 봅니다. 진행자는 논쟁 배틀을 해봤느냐를 기준으로 의원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젠더 이슈는 논쟁과 배틀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흑인이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고 호소하면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지 흑백 갈등으로 몰아서 안 되는 것처럼요. 촉가이드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도 알려줬더라면 조금은 균형감을 갖출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장혜영 의원의 경우에는 김종철 전 정의당 당대표로부터 당한 성추행 피해 사실을 공개하고 2차 가해 등 성차별에 대해 대항해온 의원인데요. 네. 이런 장어 의원을 두고 주장만 했지 남과 배틀은 한 적이 없다라고 진행자가 평가한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촉가이드인 김용민 평론가가 추가 질문을 해줬어야 하는데 동의하고 끝나버린 것 같아서 촉가이드로서 역할에도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토론과 배틀에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준석 당대표와의 젠더 이슈 논쟁에서는 밀릴 거다. 균형감을 찾을 수 있도록 상대편 패널이 추가 질의를 했어야 한다라는 평가였고요. 오늘은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자, 이번에는 뉴미디어 트렌드 함께해 주실 분이죠. 컨텐츠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2주의 화제 영상부터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네네. 저희가 이제 너튜브에서 재밌는 광고 영상을 종종 소개해 왔었는데요. 네. 이번에도 기발한 광고가 이제 화제예요. 상품명을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빙그레 요거트 제품 광고입니다. 네. 어땠길래 화제가 된 거예요? 이게 나온 지는 좀 됐는데요. 계속 반응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상 중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가수 KCM, 그리고 네. 배우 조동혁 씨를 섭외해서 광고를 찍었거든요. 네. 제목은 와 이게 컴포미 나네 껍데기가 별로야라는 영상이에요. 네. 요즘 놀면 뭐하니에서 이제 MSG 워너비로 KCM 씨가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되게 재밌으시더라고요, 이분.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제2의 전성기가 아닌가 싶은데, 네. 예, 이분은 이제 어떻게 노래를 부르는데요. 섬세한 토핑인데 껍데기가 별로야. 토핑은 5성급인데 껍데기가 별로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두 연예인이 열심히 토핑을 두들겨요. 그리고 네. 토핑은 진짜 고급스럽다면서 네, 동시에 패키지가 촌스럽다고 오히려 이제 뭐라고 하죠? 이거 디스라고 하나요? 네. 껍데기를 디스한 영상인데요. 네. 조회수가 770만 뷰를 넘었습니다. 오, 4월 말에 공개됐는데 네네. 그거 한 달, 한 보름 만에 이런 어마어마한 조회수가 나온 거네요? 그렇죠. 보통 광고 보면 뛰어넘게 건너뛰기 하잖아요. 건너뛰기 하죠. 네네네. 근데 이제 또 댓글들 보면 광고 안 넘긴 거 처음이다. 제품의 모자란 점을 솔직하게 오픈해서 토핑을 진짜라는 지시를 느끼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썼어요. 근데 네. 뭐 아시겠지만 이 조동혁 씨랑 그다음에 KCM 씨가 옷을 또 못 입기로 유명한
배우랑 가수들이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워스트들 했어. 네, 빨간 쫄티, 그다음에 이제 팔토시로 KCMC는 또 엄청나게 유명하고. 네. 그래서 몸은 정말 좋은데 워스트 드레서로도 유명한 분들이라서.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사람들은 좋은데 껍데기가 별로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잘 맞아 떨어가지고 방향 일으킨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저도 이제 770만 뷰를 넘어섰다고 오늘 소개해 주신다고 해서 미리 좀 봤는데 이게 댓글도 참 재밌더라고요. 제가 봤던 재미있었던 댓글 중에 몇 개 소개해 드리면 사실 이 제품 딱 봤을 때 편의점이나 이렇게 마트에서 보잖아요. 근데 포장이 별로다. 그래서 나는 안 집고 그냥 타사 제품을 먹었다. 이런 댓글도 있고요. 또 부모님이 마트를 하는 마트집 아들이 남긴 글이에요. 네. 진짜 이 포장지가 별로여서 소비자들한테 인기가 없다. 실제로. 네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안 팔리고 남아서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이 계속 부모님 마트에 쌓이는데 그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다 자신이 먹는다. 아이고. 네, 이런 댓글을 남겼어요. 또 이 댓글에 또 다른 누리꾼들은 아무리 맛있어도 유통기한 지난 거 먹지 마라. 이런 댓글도 보이고요. 네. 어쨌든 이런 자사 제품의 하드웨어인데 포장이 별로라는 약점을 더 두드러지게 하면서 역설적으로 내용물에 신경을 집중하느라 포장지는 신경을 못 썼네. 이런 자아 비판에 가까운 광고인데 이게 진솔함으로 유튜브 시청자들의 마음에 와닿은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효과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자신을 디스하는 것으로 인기를 끈 영상이 있는 반면에 이번에는 반대로 그 굿즈에 굉장히 집중한 소식이 있다고요? 네, 저희가 넷플릭스를 이런 내용으로 소개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요. 네. 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이제 OTT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넷플릭스가 온라인 스토어인 넷플릭스 샵을 오픈했습니다. 넷플릭스 샵? 네, 그래서 자기의 이제 오리지널 콘텐츠를 기반으로 다양한 굿즈를 판매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시리즈인 야스케와 예덴, 티셔츠와 피규어, 그리고 드라마 한국에서도 지금 굉장히 인기리에 나오고 있는 프랑스 오리지널이죠. 루이팽의 야구 모자, 의류, 테이블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아직 받아볼 수는 없고요. 미국에서 지금 집중하고 있고 온라인 이용자는 구매가 가능합니다. OTT의 대표 주자 넷플릭스. 넷플릭스가 모자, 티셔츠, 테이블 이런 걸 팔아요? 네네. 왜요? 이제 대외적으로 얘기 나온 부분은 조시 시몬 부사장이 이제 소비자 제품을 담당하는 분인데요. 네. 의류와 장난감, 몰입형 이벤트 및 게임까지 팬을 위한 스토리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찾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방송들도 팬덤이 생기고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인기 오리지널 스토리를 그냥 컨텐츠로 끝내는 게 아니라 굿즈를 판매해서 또 계속 또 홍보 효과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이야기를 확장하고 소비자들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지를 찾을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마케팅의 한 방편이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런데 이게 글로벌 1위 OTT 업체인 넷플릭스 뭔가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제 저희랑 이제 같이 얘기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제 촉이 촉이 많이 생기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이제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좀 끝나가는 분위기잖아요. 요새 일부 국가는 좀 더 어려워지는 것도 있지만, 백신도 맞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벗고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 국내 상황만 봐도 넷플릭스 이용자들이 1월부터 연속 하락했어요. 그 말은 이제 상승세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고요. 이제 코리안 클릭 데이터를 보면 1월에 약 900만 명 정도 되던 사용자들이 2월에 878만 명을 비롯해서 3월에 824만 명, 이제 4월에는 800만 명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까지 내려갔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입자가 줄고 있는 지역도 나오고 있고, 이제 마켓시어도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전 세계 넷플릭스 신규 가입자는 398만 명이었는데,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한 수치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였어요. 원래 이제 예상이 620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대면 시국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게 넷플릭스지만 네. 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도 당연히 늦춰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 콘텐츠들이 굉장히 부상한 것도 사실이지만 네. 또 이런 시기에 발맞춰서 뭐 월트 디즈니의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워너미디어의 HBO 플러스의 콘텐츠들이 OTT들이 나오면서 그들의 콘텐츠도 빠지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콘텐츠를 이제 메꿀 수 없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스포츠 이벤트도 많이 나오면서 팬덤은 있는데 추가 수익을 마련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된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의 유명한 타깃 같은 샵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 기묘한 이야기 같은 네. 브랜드를 이용한 굿즈들이 이미 판매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내 가입자들이 줄고 어떻게 보면 유지는 되는데 더 매출을 증대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네. TV 방송국의 컨텐츠를 유통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조차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상권은 쓸 수는 없어요, 넷플릭스가. 근데 네. 그 넷플릭스가 만든 캐릭터라든가 타이틀 로고를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굿즈 상품을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마디로 계속 상승할 것 같았던 구독자, 이용자들 확장세가 예전만큼 못하다. 그러다 보니 기대 수익보다 적은 수익도 있을 것 같고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넷플릭스도 이런 묘안을 짜낸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이신데요. 자, 국내 얘기도 좀 해볼게요. 저희가 지난 시간인가요? 이 카카오와 네이버의 웹소설 시장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카카오와 네이버의 어떤 경쟁이 웹툰으로 번지는 모양새라고요? 네, 그 카카오 네이버가 서로 자사의 태국 대만 1위 웹툰 플랫폼이라고 자료를 내면서 신경전을 좀 벌였습니다. 네. 그 지난 11일이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태국과 대만의 7일과 9일에 카카오 웹툰 앱을 출시했어요. 출시 직후에 앱마켓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하면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틀 뒤인 13일에 네이버가 의례적으로 태국과 대만에서 웹툰 1위는 네이버 웹툰이라고 반박을 했어요. 네. 그래서 네이버 측에서는 카카오가 발표하면서 기준을 정확히 얘기하지 않고 1위라고 언급했는데 그 1위는 그 기간 동안에 벌어진 다운로드 인기 순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이버 웹툰은 태국과 대만에 2014년에 진출했고 이 발표를 바로잡기 위해서 원래 웹툰사들이 제대로 된 자료를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네. 7년 만에 자료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뭐 어쨌든 네이버나 카카오나 국내에서는 모두 사실 인기 있는 웹툰 플랫폼이잖아요. 네. 근데 1위가 어떤 기업인지 이렇게 서로 내가 1위다, 아니다, 나다 이렇게 할 만큼 이게 순위에 연연하는 이유가 있어요? 두 회사가 이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네이버 웹툰이 사용자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네. 그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 재팬의 만화 플랫폼 아실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피코마가 네. 라인漫画를 따돌리고 일본 시장을 장악했다 이러면서 이제 약간 자존심이 흔들리는 부분들이 발생을 한 거고요. 네. 특히 카카오는 앱 인기 순위는 원래 특정 기간 내 다운로드를 말한다. 그래서 논란이 된 부분을 바로 짚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4일 만에 1거래액 3억 원, 이건 되게 큰 돈이거든요. 네. 를 전 세계 웹툰 앱에서 볼 수 없던 이례적인 성과다. 그러니까 그 두 국가에서 3억 원 매출을 냈다. 하루에. 이사를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또 네이버가 뒤이어서 월간 순 이용자는 1,200만 명이고 전체 거래액을 따졌을 때도 네이버의 라임 웹툰이 태국과 대만에서 1위를 하고 있으며 2위도 네이버 웹툰이 투자한 태피툰이라는 앱이 카카오 앱툰을 앞서고 있다라고 하면서 또 이례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서로 자신들이 1위한 구간을 딱 집어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1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1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웹소설에 이어서 웹툰 시장에서 이렇게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쟁 구도 이번 지금 오늘 소개해 주신 내용만 들어봐도 좀 전면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에 김 이사님이 늘 얘기하시던 말씀이 있잖아요. 플랫폼이 경쟁력이다. 예. 근데 요즘 플랫폼들 사이에서는 콘텐츠가 또 경쟁력이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국내 유수. 네. 콘텐츠가 있어야 지금은 플랫폼의 어떤 경쟁력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뭐 저희가 이제 넷플릭스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면 넷플릭스도 결국엔 콘텐츠의 가치를 가지고 이제 넷플릭스 샵이라고 열었다는 거는
사실 그들이 갖고 있는 콘텐츠가 뛰어남을 보여줌으로써 향후에 넷플릭스 그러니까 플랫폼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 다른 플랫폼 업체들도 우리도 좀 커머스를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이런 자꾸 프레임을 보여주는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오리지널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건은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군요.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플랫폼들 간의 콘텐츠 전쟁 사실 우리 같은 소비자들한테는 뭐 나쁠 거 없잖아요. 품질 좋은 콘텐츠를 접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제가 하산해도 되겠네요. 아니요. 아직 하산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아이디의 김조한 이사였습니다.